자, 오늘은 2019년도 의료인문학 3 수업인데요. 우리 치프 컨선이라고 하는 주제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강의 내용을 갖고 우리 유 선생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이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러티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영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죠. 제가 딱 봤을 때 느낀 점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들도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철학적인 얘기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 발음하기도 조금 굉장히 힘든 거였고요. 그리고 스키마, 뭐 앱덕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철학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이제 임상을 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환자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 좀 뭔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그 개념을 일단 아까 좀 세 개가 나왔는데 세 개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볼까요? 프로네시스. 일단 프로네시스는 그 실천 뭐라고?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입니다. Practical wisdom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테크네랑은 또 이제 다른 개념인 거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봤을 때 어떤 경험에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각각 다른 환자 케이스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이 환자에게 궁극의 치료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공식처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니까 경험을 포함한 그런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프로네시스를 한다. 근데 그 프로네시스라는 것은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내려오던 거다. 근데 그것이 의학에서 의학에서야말로 절실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또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널리지가 없으면 또 안 되는 없으면 또 안 돼. 그리고 또 널리지만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경험만 있어도 안 되고 경험이 없어도 안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올라왔듯이 이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술이 길다라는 것이 의술의 이제 불명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네시스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뭐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경험이 많아도 또 다른 환자 새로운 케이스가 오면은 자기가 뭐 그간 해왔던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네시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임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담아둬야 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는 거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네시스 그다음에 embodied cognition. 그러니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지. 육화된 뭐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 동서를 막론하고 동아시아 쪽에서 보면 지행합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도 사실 비슷하게 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됐지만 사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일상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우리 임상에서 한번 활용해보자라고는 의미에서 프로네시스가 강조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스키마. 스키마는 저도 어제 되게 처음 들은 그래요? 단어인데 뭔가 생소했고요. 뭔가 멋있는 말인 것 같기도 했는데 이게 큰 그림, 큰 계획이라는 것이 아직은 저도 이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상 도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영상 도식.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코미디 그 있잖아. 딱 보면 척 보면 압니다. 뭐 있잖아. TV를 안 봐서. TV를 안 보는 게 세대가 달라서.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그거죠. 그러니까 포스트사이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식이라고 해서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각 부분해서 그걸 모아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해하는 순간에 이게 전체 영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영상 도식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왔어. 네. 환자가 딱 왔을 때 우선 막 아프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걸음거리며 또는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며 이런 뉘앙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딱 파악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저 비슷한 사람을 옛날에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도 그냥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체화된 인지가 바로 작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분석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직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학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의학 교육에서 스키마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엔 분석적 지식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환자를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키마가 나온 거죠. 그러면 되게 학교에서 배우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꾸 교육을 바꿔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뭐 몇 미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컨대 셀룰라이티스를 얘기합시다. 우선 내가 해야 될 게 딱 떠오르잖아. 이 사람이 감염의 문제야. 또는 기도가 문제야. 기도 확보를 해줘야 돼. 뭐 그다음 통증도 문제야. 뭐 이런 게 딱 종합적으로 잡히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체화된 인지라고도 그렇죠. 보고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에브덕션. 에브덕션은 뭐죠? 가추라고 그랬죠. 가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이것도 사실 우리 일상적으로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그러면 이게 약간 경험에 기반한 것이고 인지적인 것에 기반한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학이 왜 인지적이 아닌 게 과학인가? 뭐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과학에 대한 오해죠, 그거는. 그런가요? 과학이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게 과학이거든. 과학은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은 무지의 발견이다 그래.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과학이. 이게 거꾸로 사람도 생각하지. 과학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가설 검증이잖아, 원래. 가설 검증이 과학이잖아.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해나감으로써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연역적인 지식이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귀납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거기서 가설을 만들어내지만 과학 또는 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역이잖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규문가설을 세워서 이것을 기각하느냐 받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의심하는 것이 과학인 것이고 무지를 아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이고 이 가추 abduction이라는 것은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것은 오늘 유 선생이 1시간 늦었어. 그럼 내가 추론을 하거든. 최선의 설명이 뭐야? 어제 애가 잠을 안 잤구나. 그지? 맞았잖아. 그걸 가설을 세워서 뭐 몇 가지 가셨어요. 교통사고 났다. 기각. 네, 부부싸움 했다. 기각. 뭐 이게 아니잖아. 그냥 유 선생의 상황을 내가 아니까. 어젯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린 애를 키우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내 경험, 내 직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그게 abduction이에요. 그리고 임상에도 그렇잖아. 임상에서도 이거는 DD라고 하지.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 간별 진단에서 막 쫙 세워놓고 기각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웠잖아.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사실 안 그래. 딱 보면 알아, 그냥. 딱 보면 아는 게 그게 우리 인지 구조라는 거거든.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PK 때 보면 엔도 차트라고 해가지고
딱 보면은 엔도레시온인데 이거를 그 왜 이게 엔도레시온인지 정확하게 이제 써서 내야 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게 딱 보면 엔도레지온이어도 이게 다이오니스가 다르면은 틀리면은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건 이건 것 같은데 항상 이거에 대한 과학적 에비던스를 찾게 되고. 그럼 필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에비던스도 필요한 거예요. 네. 에비던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대입하잖아.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과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두 개를 이제 대비시키는데 그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에비던스와 스키마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뭐 에비던스를 찾아내더라도 스키마의 근거를 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에비던스만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또 너무 자기의 감만 믿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물론이지. 그 자기 감이라는 것도 경험에 바탕을 해야 되고 이론과 증거에 바탕을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우리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과학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과학적 지식 그 단편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지. 네,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인문학 또는 철학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제 프랑스 철학이 그러는데 프랑스 철학은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져요. 프랑스 철학자가 대부분 과학의 일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바슐라루, 깡길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깡길렘이 우리 의학 철학의 그 고전인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그 책이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이에요.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의학을 또 공부해요. 그래서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철학이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문과이과 장벽을 너무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그 상식의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에비던스와 스키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비던스 스키마는 상보적인 것이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 개는 다 대충 해결했나 세 개의 개념? 또 다른 어려운 개념 뭐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막 어렵다기보다는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뤄야 되나 하는 것들이 뭐 시크니스, 일리스, 디지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그럴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분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임상에서는 꼭 굳이 구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떡하지 그 세 개념 중에 어떤 걸 주로 썼느냐 하는 거를 반성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의학은 디지즈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리스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거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다음에 시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아픔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사례 들었나 시크니스 리브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결석을 했어. 아파서 결석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진단서를 가져오잖아. 그래서 몇 월 며칠은 어디 진단을 했기 때문에 뭐 했다. 그러면 그 출석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병가를 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어원을 따져보면 세 개가 구분되지도 않아. 디지즈 그럼 this is거든. 편치 않은 거거든. 일니스라는 것은 일이라는 게 또 무슨 사악한 거 이런 거야. 시크도 비슷해. 그래서 그 어원을 따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그걸 구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구분 안 되는 건데 구분했고 그 구분을 하다 보니까 현대 의학이 일리스나 시크니스를 별로 관심을 안 쓰더라.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었어요? 자, 그럼 이다음에 이제는 본인이 근문을 받아들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러티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게 왜 도대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전 잠깐 계속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 내러티브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도 한번 읽어보자. 알아야 되니까. 네, 알아야 그렇죠. 네, 그거였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일단 제가 들었던 생각은
자기 성찰에 대한 측면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내러티브가 서사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보편성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라든지 모든 사람이라든지 모든 단체라든지 모든 지역 사회는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한데 의학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도외시되고 배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나. 그게 아까 얘기하는 네. 디지즈 일일스 구분하는 이유예요. 디지즈로만 보면은 이야기가 빠져버리잖아. 그렇죠. 일일스나 시크릿스가 되면 거기 이야기 들어가잖아. 네. 그렇게 연결되네. 네.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서사의학은 일단은 환자의 이야기를 의사가 들어줌으로써 이 환자가 빠르게 뭐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한 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소양과 내공이 없으면은 이게 아예 되질 않겠구나 싶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그렇지. 힘들고,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을 한마디로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고 스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스키마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서사의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환자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틀이다. 네, 보편적인 틀이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내적으로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세상과 네, 네,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네.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면은 제 자신이 어느 그렇지. 정도 내공적으로 약간 그렇지. 성숙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네. 포함되는 거지. 네.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나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거라는 거지.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러티브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 마음의 성숙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굳이 뭐 나레티브 의학, 서사의학을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학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솔직히 임상에 나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환자가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다 소리 지르고 막 못한다 그러고 그럴 때 내 스스로를 어떻게 삭히고 지키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그런 걸 별로 강조 안 했었거든. 본인에 대한 문제라고, 나에 대한 문제라고. 네. 환자야 잘해야 돼, 이타적이어야 돼. 난 이타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의사가 꼭 이타적이어야 돼? 아니 하다 보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꼭 나를 희생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배려라고 지난번에도 나왔잖아. 네.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 네. 결국은 환자한테 잘해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이제 환자 의사 관계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어디 무슨 의사들 단체 가면 항상 그런 거 딱 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가 이제 지금 나는 유 선생이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내가 누가 얘기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깨닫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오늘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좀 멀긴 했는데 약간 제 스스로 조금 약간 뭔가 감정 제어랄까? 감정 제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만은 있겠지. 그렇죠. 그걸 내러티브 메디신 얘기하는 네. 서서 이야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되지 않거나 네.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사의학의 뭐 거장 중 한 명인 리타 샤론의 책을 또 읽어봐도 이분이 일단 내과 의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자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는 치과 의사는 외과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지. 일단 환자의 입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입을 여는 순간 환자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렇지. 그런 구조인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얘기까지 들으려면은 이게 개원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걸 이제 어떤 실질적인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난점이 따르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진료 철학이랄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그것도 나름대로 길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브라함 보기스라는 그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지가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환자가 오잖아. 환자가 오면은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딱 추론해 들어가. 이 사람이 좀 어디서 왔다. 뭐 신발에 흙이 묻었고 어쩌고 이런 걸 갖고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맞춰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내러티브 메디신 서사에게 주로 말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언어적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래요. non-verbal communication. 집에서 봐봐. 부부싸움 할 때 표정 딱 봐. 소연이 표정 딱 봐. 오늘 알잖아. 깽깽 해야 되잖아. 그지? 표정 못 깽깽하지? 내가 다 봤지, 맞췄지?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라고 떠들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의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무의식을 중요치 않게 여겨온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서사 이야기라고 해서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굉장히 새로운 또 측면인 것 같네요. 사실 그걸 형식적인 어떤 노하우로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치과는 아직 안 하지만 의과 면허시험 볼 때 표준 환자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표준 환자가 평가를 하거든. 자기 환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 했는가를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우리 어떤 그 룰을 만들어. 뭐 환자의 눈을 들여다 봐라. 뭐 대꾸를 해줘라. 이렇게 하거든. 네. 근데 환자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정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형식을 따르더라도 귀신같이 알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죠. 내가 환자일 경우에도 나도 환자 진료받으러 가면은 이 양반이 이게 건성을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 그래서 건성을 하는 얘기 같으면 금방 나와버리지 나는. 들을 생각이 거의 없는데 거기 얘기해보면 뭐겠냐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서사는 그건 제대로 된 서사가 아닌 거지. 이거는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되게 인문학이 니네가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해줄 거 없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어떤 뭐 생명과학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그거야. 생명과학에 대해 인문학의 생명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하라는 거야. 이거 뭐 니네 딱 가르치는 얘기잖아. 인문학이 도구로 쓰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지.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도구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도구로 생각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사의학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서사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삶이야. 네, 근데 저는 또 생각했던 게 뭐 삶이자 이제 철학적 자세, 뭐 진료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한 번쯤은 정말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이고 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환자가 내 얘기를 조금 들어주면은 이 병원이 솔직히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막 우울하고 그럴 때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기분이 확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심리학 서적인가 어디서. 네. 그 진리야 그거. 그쵸.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얘기를 한 10분이라도 들어주면은 근데 10분이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만족도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당연한 거를 또 아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환자가
그럼으로써 이 병원에 대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저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의사가 굳이 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왜냐면은 의사는 바쁘니까 환자가 많으면. 저는 스태프들이 조금 이거를 도와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는데 네. 한 가지, 의사는 바쁘니까 네. 그 지점에는 이제 불만이 있어. 네. 암만 바빠도 네. 그리고 그걸 들어줄 시간이 없다. 네. 들어줄 시간, 뭐 10분을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난 그건 얼마나 가능하다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3분 진료다. 3분 진료 해야만 된다. 근데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3분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 뭔가를 양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걸 경영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 되는 거예요. 경영 입장에서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도 어떻게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그 환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들어주는 방향으로 짤 수 있느냐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어디서 읽은 건데,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가면 그런 병원이 있대. 소아과 병동인데 의사들이 저기를 광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회진을 할 때 복도에서 환자들 만나면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국 팀이 온대. 아동국이겠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아주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음침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어떤 그 활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환자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경험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매겨진다고. 미국의 클리버랜드 클리닉이 아주 유명한 그 병원 있잖아. 거기가 아주 그 평가를 최악을 받았다는 거야. 왜요? 그 환자 경험이란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가 뭐 지금 책에 나오는데 환자 경험이 뭐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 개선해서 꼭대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 경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사가 자기 희생한다, 이타주의를 실현해다,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내 경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유럽에 어떤 한 병원, 치매 병원이 있는데 그게 병원이 아니라 병원을 마을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 마을 안에 뭐 영화관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해가지고 치매 환자들이 그 마을의 이제 주민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판매원들인 거고, 막 팝콘 판매원이고 레스토랑에서 서버인 거고 슈퍼마켓 계산원인 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먹으러 가거나 뭐 주문을 하거나 팝콘을 먹거나 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할 때 의사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고 의사들은 그 소통을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환자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의 경험이라고 해서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행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 체험으로가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눈도장 찍고 오는 거였잖아. 사진 찍고 오는 거였잖아. 이제는 가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전주 가서 한옥 가서 거기서 체험하잖아. 그다음에 뭐 한지 만드는 거 가서 직접 해보잖아. 이게 이제 진짜 경험 상품, 여행 상품 돼가고 있는 거야.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험의 시대로 가고 있다. 맞아요. 요즘은 그 해외 여행 상품 중에 축구 마니아들을 위해서 그렇지. 축구로 직관을 가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런 거 그것만 하는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이제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 그 한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학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안에서 교육하는 사람들만 몰라. 내가 보기엔 안에 있는 사람만 모르는 거야. 근데 뭐 아는 사람도 많지만 그 크게 이제 흐름을 쫓아갈 만한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 근데 저는 또 생각했던 게 이 치과 영역은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또 출자가 내준 숙제를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을 열심히 닦고 뭐 관리는 솔직히 환자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측면에서 환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자 내가 너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환자 너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돼 하면서 네. 환자한테 주고받는 거야. 예, 주고받는 건데 여기서 약간 관리 일지 같은 거를 그렇죠. 뭐 쓰게 하면은 환자가 좀 더 그러니까 뭐 이거 주고받는 거라기보다는 네. 함께 하는 거지. 네, 그렇죠. 함께 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나중에 많은 얘기 나왔지만 패러럴 내러티브 메디신에서 네. 패러럴 차트를 쓰러서 패러럴 차트, 평행 차트.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부하는 치프 컨선이라는 게 그거잖아. 한쪽은 치프 컴플레인트로 가고 네. 한쪽은 치프 컨선으로 가라.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주관적인 현상들. 그리고 차트 할 때 SOYP라고 그러고 네.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 플랜 이렇게 해서 소프루스잖아. 이 S가 앞에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별로 강조하지 않거든. 사실상은 다 객관적인 것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치프 컨선이라는 것은 아예 차팅을 할 때부터 환자의 경험을 중심에 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없다 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나는 생각해. 질적인 접근을 해야지 뭐 양적으로 무슨 또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환자의 질병 서사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의사들인데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을 일단은 이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아픔,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래도 조금 보듬어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내러티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지으면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 없어. 네. 결론은 내러티브가 이거를 뭐 굳이 이게 어떻게 쓰이고 내가 나가서 이거를 할 것 같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을 배려하는 나 자신을 배려하는 거. 네,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큽니다. 오케이. 오늘 결론이 아주 멋지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